제가 2008년에 뉴욕에 있는 한 미국의 정책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앞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만 잘 관리하면 되지 한반도 분단에 깊이 관여해서 북한의 핵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중국하고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지 한국 안에서 그렇게 북한 핵 문제 등등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되겠느냐,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북한을 중국에 남기자 하는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이거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갖고서 이제 거기 한반도 전문 학자들하고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 이거 당신들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다. 북한의 중국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남북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뿐만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한테 절대 이익이 안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자기들 영향권 안에 주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듯 생각하지만 그건 중국한테도 중장기적으로 재앙이 된다. 절대 이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에 왔던 한국 전문가들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을 원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별로 그렇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충분한 근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때가 8년이니까 그때 이제 여론조사한 걸 이렇게 보면은 1995년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80%가 통일해야 한다 그러고 60%는 부담이 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2000, 예를 들어 5년, 6년, 7년 이렇게 거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 한 30%가 통일해야 한다. 한 45% 가까이는 부담이 안 되면 해도 좋다. 그리고 한 30%는 또 30%는 통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여론 결과를 해외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같은 통일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라앉고 있고, 그렇죠? 북한은 체제 실패로 가고 중국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한반도가 뒤로 물러서서 남의 일 보듯 하면은 이건 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중국에 남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발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쇼크를 먹어가지고 돌아와서 2009년 초를 목표로 해서 크게 이제 국제회의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CSIS라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하고 조선일보하고 한선재단이 같이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국제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국제회의를 했는데,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의 의지를 전문가들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하겠다. 우리 국민은 통일을 원한다. 두 번째는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도 좋은 거다.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한테도 통일이 좋은 거고, 한반도 통일 없이 동북아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동북아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려고 그때 2009년에 해서, 그 다음에 매년 국제회의도 하고 국내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통일 이슈를 지난 5년간 계속 6년이네요 벌써 다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국제회의를 하다 보면은 외국의 한반도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참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참 좋겠다.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왜 그렇게 좋으냐? 우린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과 양극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저성장과 양극화가 왜 생기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은 돈이 없어서 성장이 낮고 분배가 악화되느냐? 아닙니다. 돈은 전 세계적으로 넘치고 있어요. 각 나라가 돈을 많이 풀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난 사내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투자할 곳.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도 일어나지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에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많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노동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양극화되는 거는 만들어도 팔릴 것이 없습니다. 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이라고 새로운 경제 영토가 한꺼번에 열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 투자 수요란 말. 투자할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하면은 거기 고용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 이제 소득이 증가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소비재를 샀을 거 아니겠어요? 옷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그럼 소비재 시장이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교수님이 연구한 거 보면요. 북한이 투자와 소비에 새로 발생하는 투자와 소비의 80%만 남쪽에 있는 물건을 갖고 가서 건설을 한다든가 공장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매년 5 내지 6%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한 3% 평균 성장률 3%에다 5 내지 6%를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8 내지 9%면은 엄청나게 경제가 이제 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청년 실업, 노인 실업, 경기 침체 문제가 일거에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직종도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있습니까? 북한에 무슨 세무사가 있습니까? 북한에 제대로 된 교사가 있습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다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 뭐 남북한이 그렇게 되는 걸로 끝나질 않고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서로 경제가 뛰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만주가 가장 좋아합니다. 만주가. 왜냐하면 만주가 과거 일제시대 때는 중국 평균에서 가장 앞서갔던 지역의 경제 성장 수준이 거기 자원도 많고 인력도 좋고 그 중화공업 단지가 거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뒤떨어진 낙후된 지역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정권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 잘 일어나기 어렵고 동북 삼섬 3개 성이 있는데 그중에 2성이 바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쪽에 있는 흑룡강성하고 길림성이 바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물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해외 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반도를 통해서 해외로 물건이 나가고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만주가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고 이 또 산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성 사람들 만나면 한반도 통일되면 서해안을 북한 쪽 서쪽 우리 대한민국의 서쪽 그다음에 자기들의 동쪽을 이걸 하나의 큰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 해상 개발 지역으로 만들겠다. 지중해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죠. 또 이제 만주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 시베리아 말이죠. 극동 이쪽도 같이 개발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정말 기차라든가 소위 가스관이라든가 송유관이 전부 다 이제 한반도 통해서 일본으로 연결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경제 영토와 더불어 크게 열리면은 내가 보기에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앞으로 신바람 나야 될 친구들이 청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가장 바쁘고 가장 뛰어돌아다니고 만주다 중앙아시아다 뛰면서 북한 개발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세계 사람들 가장 부러워할 사람들이 한국의 청년들인데 왜 한국의 청년들은 소극적이냐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책임은 청년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한국 기성세대가 한국의 교수들이 한국의 그 어른들이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의 국가 비전을 제대로 설명해 주면은 한국의 청년들처럼 애국심이 많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을 그렇게 제대로 정치 지도자가 학계 선배들이 혹은 사회 지도자들이 좀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난 거기에 더 책임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여하튼 아마 내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딴 나라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시대가 반드시 가까이 올 거고 내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갖고 더 공부하고 더 자기를 준비하면은 엄청나게 쓰일 때가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국민과 지도자가 통일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되겠다. 제가 흔히 얘기하지만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는데 신라가 통일한 거는 고구려보다 국방력이 세서 한 것이 아니고 경제력은 백제가 더 좋았지만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지도자와 신라의 국민들이 통일할 생각을 가장 강렬하게 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통일을 꼭 하려면은 북한 동포들을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정부의 정권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북한의 정권의 마음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통일에서 중요한 건 북한 동포들이 야, 이제 통일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응? 그래서 밤에 자다가 꿈을 꿔도 통일의 꿈을 꾸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이 희망이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잘못된 생각과 바깥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북한 동포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 희망의 길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홍보라든가 심리전이라는 게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송도 중요하고 삐라도 중요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있는 탈북 동포들이 약 28,00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평균. 또 돈을 벌어서 보냅니다. 또 방문도 합니다. 또 여기 한 50만, 실제로 뭐 60만이 넘는지는 모르지만 조선족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북한에 방문하고 이런 분들이 북한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남한에 갔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통일할 꿈을 갖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의 힘든 것을 마음 아파하고 이런 준비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는 메시지가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통일 외교입니다. 통일 외교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 좋은 것이다 하는 걸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통일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정부가 정권이 어느 날 지금까지 핵을 개발한 게 참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문을 닫고 외국하고 문을 닫고 내가 독재만 했는데 안 되겠구나. 이제는 문도 좀 열고 핵도 개발하지 않고 외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가능하냐? 남북 간 합의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합의 통일. 우리가 19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남북이 서로 통일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통일의 길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92년에.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합의 통일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급변을 통한 통일이 있습니다. 합의 통일.
북한 안의 사정이 아주 그 혁명적인 사정으로 변해서 안에서 예를 들어서 대중 봉기가 일어난다든가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또 최고 존엄이란 사람이 암살을 당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그러면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국가가 질서를 잡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남한과의 통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 가장 좋지만 등장하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가 진행되면 대량적으로 이제 그 난민도 생기고 학살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서 북한 안에 통치기구를 만들고 그 통치기구를 만든 다음에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이제 이런 절차를 밟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학자들이 보거나 전문가들이 볼 때 합의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통일 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흡수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는 합의 통일과 하나는 흡수 통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흡수 통일의 가능성, 북한의 급변을 통한 흡수 통일의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빨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중도 통일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장점과 남한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제3의 체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사회하고 노예사회 사이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북한은 노예사회고 우리는 자유사회입니다. 자유사회 안에서 성장에 좀 더 우리가 치중할 거냐 복지에 치중할 거냐 여기는 중도가 가능합니다.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중도 통일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합의 통일만 준비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흡수 통일이 불가피할 때 흡수 통일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제대로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북한이 체제가 붕괴됐을 때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제일 급한 게 빨리 식량과 의약품을 갖고 들어가서 북한 동포들을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량 난민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쌀과 식량과 의류와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갖고 올라가서 안정화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이 우선 필요하겠죠. 또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중국에서 이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에 내려오는 것을 개입을 어떻게 사전에 막거나 외교적으로 막거나 실제로 발생했을 때 군사적으로 어떻게 막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 있는 예를 들어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빨리 찾아서 해체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북한이 혼란스러우면 나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한 20만 명의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체제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의미에서 보통 독재 정권이 바뀔 때는 정치범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위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안팎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급변사 때나 흡수 통일의 경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현재 대단히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많은 지금 논의가 각 통일 관계 각종 행사나 토론에 가봐도 주로 합의 통일의 경우를 위한 준비들 이런 얘기들은 많지만 흡수 통일이나 급변 사태 후에 불가피한 흡수 통일의 경우에 적극적인 준비가 지금 대단히 부족하지 않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 후의 한반도입니다. 통일한 후에 통일 한반도의 모습, 또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통일 한반도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동아시아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한번 선진화 통일, 선진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동아시아의 선진화라는 건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만드는 거가 첫째입니다. 미국,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한국 간의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번영의 지역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의 지역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가 될 수 있는 동아시아를 만드는 게 내가 볼 때 동아시아의 꿈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얘기하고도 지금 큰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의 헌이랄까, 국민의 정신이랄까, 이것이 대단히 취약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산업화하고 민주화에서는 크게 성공을 했지만은 무엇을 잃었느냐? 우리의 정신을 잃었어요. 물질은 풍요롭게 됐는데 정신은 한없이 빈곤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나는 우리가 근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 선조들이 막 이제 근대화 문명이 들어오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나온 말이 동도서기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되 동양의 정신과 결합을 시키 동도서기론입니다. 원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근세에 나왔던 종교 중에 하나가 원불교인데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은 편안하고 좋습니다만은 물질은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이 잘 컨트롤하지 아니하면은 물질이 정신을 먹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나는 인문학 강좌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선조들은 정신의 가치를 너무너무 중요시 하다가 서양의 물적 발전하고 뒤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카피할 수는 없죠. 상당 부분 좋은 보고들이 많습니다. 보물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신적인 유산에, 가치적인 유산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절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고 어른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건 아주 기본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기본으로. 그게 8살부터 15살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좋은 습관을 배게. 그래서 소학을 배웁니다. 8살 때부터 15살까지는. 그래서 그런 좋은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연장자는 존중해야 되고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을 경청. 이런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고 나서 15살부터 뭘 가르치냐? 대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인간의 심성을 풍부하게 하는 거고 세상의 원리에 맞는 것이냐? 그 이론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를. 그렇게 옛날에 다 체계적으로 사람을 기르는 길이 있었어. 지금 우리는 사람을 기르는 길이 너무 약하고 물질을 키우는 소유욕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소유. 소유의 의식은 강한데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미흡하게 되는 거야. 너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거지. 네가 뭘 갖고 있고 얼마만큼 이건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거꾸로 돼버려. 존재를 잊어버리고 소유만 지금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심성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냐? 아니 동아시아가 다 그래. 세계가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